오늘은 최근에 달러화가 확연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달러화 약세 현상에 대해서 한번 집중 검토를 하고요. 그것이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달러화가 지금 약세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이냐면요. 3월 말에, 지금 3월 말이면 코로나 사태가 아주 최고급으로 이제 치닫고 있을 그 시절이었죠. 3월 말에 달러 인덱스가 103까지 올랐습니다. 그 이전에 보면은 달러 인덱스는 대략 100 아래에 있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103까지 치솟았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는 달러 인덱스가 95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95는 3월 초, 그러니까 95에서 103까지 올라갔던 달러 인덱스가 지금 다시 3월 초 평범한 수준의 달러화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이러한 그 달러 인덱스의 하락은, 즉 달러화 약세는 경제의 안정성과 유동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글로벌 증시 강세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달러화 약세가 최근에 이제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걸 본다면 일봉상의 7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하회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하락 추세가 있지만, 현재 달러 인덱스 95라고 하는 이 수준은 2019년 또는 2020년에 걸쳐서 달러의 그 하락을 저지하는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달러 인덱스 수준이 굉장히 미묘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요.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95포인트 아래로 내려간다면 달러 인덱스의 하락폭이 굉장히 많이 낙폭을 키울 수 있어서 주식시장에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만, 여기서 다시 지지대에서 반등을 시도를 한다면 주식시장은 얼마간에 또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95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많이 있거든요. 즉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제 바닷물로 얘기를 한다면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고, 밀물과 썰물이 교차한 이 순간에 우리가 입지를 잘 한다면 대어를 낚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도 하겠죠. 자,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을 그래프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그 원달러 환율은 2020년 7월 22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93.70입니다. 1193원인데요. 그 이전에 원화 강세, 즉 환율이 하락했을 때 원화 강세가 1월 14일 날, 올 1월 14일 날 1150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해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찍었을 시기에는 자그마치 1296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렇게 1150원에서 1296원까지 올라갔던 달러화는 현재 원달러 환율은 현재 1193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대략 그 고점 대비 100원 정도 떨어졌고, 저점 대비는 대략 45원 정도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프 추세를 본다면 이동평균선을 하회를 해가지고 하락의 모양을 어느 정도 그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추세를 봐야겠습니다만 달러화 약세의 기조는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는데요. 몇 가지 이유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러화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를 한번 들어본다면,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은 이미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잦아들었고요. 이어서 유럽이라든지 일본도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느낌인데, 미국은 또다시 확산세가 이제 지속됨으로 인해서 이와 관련돼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추가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아마 7월 말이면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추가 부양책을 논의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만큼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내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만큼 달러화를 더 많이 풀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달러 약세의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달러 인덱스 구성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유로화입니다. 즉 유럽연합의 그 경제 상태에 따라서 달러화의 향방이 좀 결정이 되는데, 최근에 21일이죠. 유럽연합은 대규모 경제회복기금을 에 대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금액으로는 7,500억 유로, 원화로는 1,03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경제회복기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유럽 경제가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고, 이것은 유로화 강세를 좀 의미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유로화가 강세가 된다면 당연히 달러화가 약세가 되겠죠. 즉 첫 번째 이유는 미국 자체의 이유와 최근의 유럽의 경제 상황에 희망이 보인다는 이것 측면에서 본다면 달러화는 좀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인도라든지 브라질 이런 나라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나라들이 지금 경제 봉쇄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서 이런 나라들의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달러화 약세의 이유가 되는데, 최근에 신흥국 위주로 해서 미국과의 달러 수합, 즉 돈을 좀 이제 자유롭게 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가 좀 회복이 되면서 미국이 어느 정도 갚은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 달러화의 어떠한 수요는, 즉 안전자산의 수요는 좀 감소하고 있는 부분도 달러화 약세의 한 이유가 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미국의 연방은행의 공격적인 이제 그 완화 정책의 그 결과죠. 그 반작용으로 미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요. 미국의 2년물 국채와 이제 그 독일의 2년물 국채의 스프레드입니다. 즉 금리 차가 어느 정도 되느냐? 당연히 미국보다 독일의 금리가 현재는 더 낮습니다. 그런데 금리 차가 얼마였냐면 220bp, 즉 2.2% 정도 금리 차가 났었었는데 지금은 80bp, 0.8% 정도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즉 그만큼 미국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미국 국채로 돈이 들어가는 것과 관련된 그 달러 수요가 좀 약화되는 부분이 좀 있겠죠. 이와 관련돼서 본다면 이런 것도 달러 약세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자체는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도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되겠죠. 즉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달러와 약세는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의 약세 현상에 대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될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미국 자산이 각광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미국 외의 자산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좀 많겠죠. 상대적으로 달러 약세라는 것은 미국 경제보다는 그 외의 경제의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는데, S&P 지수의 최근 동향을 본다면 6월 8일 날 S&P 지수가 3,232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7월 21일, 그러니까 한 달 반이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3,257이니까 S&P 500 지수는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그와 맞물려서 최근에 중국이나 독일 등의 증시는 미국의 증시 수익률을 좀 앞서고 있다는 부분.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미국 주식형 펀드에서 또는 ETF에서 돈이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죠. 당연히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고평가됐다는 얘기는 당연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익 실현을 좀
하는 그런 자금들이 지금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쨌든 미국 주식시장에 투입됐던 돈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유럽은 어떠냐? 유럽에도 좀 비슷한 양상이 있지만 유럽은 이제 아직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돈이 들어가고 있는 그 규모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향후에 유럽 증시도 유출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이겠죠. 즉 선진국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럼 아시아 시장은 어떠냐? 여기서 하나 좀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신흥국 시장 전체로 본다면 신흥국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브라질이라든지 인도에서는 지금 자금 유출 규모, 즉 브라질에 들어간 돈과 인도에 들어간 돈은 좀 빠져나오는 기미가 있습니다. 즉 신흥국 전체로 보지 마시고 신흥국 중에서 아시아 지역을 좀 축소를 한번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일본을 제외한 겁니다. 일본은 당연히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시아 신흥국인데, 아시아 신흥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중국, 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시장도 있지만 그 시장은 너무나 작으니까 우리나라, 중국, 대만 정도를 아시아 지역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아시아 지역의 주식형 펀드 또는 ETF로 우주째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유입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본다면 결국에 있어서는 최근에 달러와 약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아까 원달러 환율로 봤지만 환율이 떨어지는 것, 즉 달러 약세, 원화 강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런 것을 본다면 분명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무지막지하게 빠져나갔던 외국인 투자 자금은 분명히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고, 최근에 아직은 추세적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할 수가 없지만 지난주를 비롯해서 최근의 현상, 지난주 및 이번 주 초까지를 본다면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안정적으로 2200포인트대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결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순이익 대비 좀 고평가됐다는 생각이 있고, 이익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급속도로 올랐다는 느낌도 있고, 또 2200포인트라고 한다면 올해 정고점인 2270포인트대에 좀 다가오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과거에 달러와 약세가 추세적인 국면으로 뛰었을 때, 특히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서 1150원 사이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면서 그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을 보였던 과거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을 좀 잘 참고를 하셔서 최근에 달러와 약세, 원화 강세 현상을 잘 이용해서 좋은 투자 수익을 올리기를 바라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얘기를 해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성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생활이 뻔뻔할 때까지, 여러분의 투자 생활이 즐거울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